레드 카페. 저 뒤에 빨간 가방 누구 거지? 내 거. 아, 치울까? 스타벅스랑 이렇게 하는 거 그럼요. 괜찮아? 주도? 오늘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젠더 트러블, 주디스 버틀러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페미니즘 3세대를 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상가, 철학가입니다. 페미니즘은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여성 권리와 주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 및 운동이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젠더 트러블에는 이제 이 전에 페미니즘 이론들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오류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젠더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책으로 그러셔요. 그러니까 성별, 또 남성, 여성 이런 모든 젠더적인 단어들은 다 규범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네.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놨다는 거. 남성과 여성. 애초에 젠더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 그 책에서 말하는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건 그거를 없애야만은 재의미화 될 수 있다는 거. 지금의 젠더는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권력이나 어떤 규범, 뭐 법의 체제에 의해서 강요된 거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데아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조작되어서 어떤 헤게머니들이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 이제는 동식물과 지구 환경까지. 우와. 근데 그게 사실 산물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주도적, 권력적 세력으로 인하여 피해받았던 모든 소수에게로 넓히기 때문에 이제 이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이 성소수자 쪽으로 1차적으로 갔는데 우리끼리만 하다가 그리고 인종, 종교, 야 잠깐만 채식주의자, 이게 환경, 막 이러면서 지금 인간들이 살아오면서 명명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여자,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남자 이름을 지어놓은 거잖아.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구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하지 않고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딱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업무 시간 중에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인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촉법소년 이야기는 촉법소년이라는 거의 정의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고 아직 결정이 안 나고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100% 저의 의견 그리고 아주 약간의 다른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감안해서 오늘 촉법소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법에 저촉되다 할 때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소년들, 그러니까 저촉되다 하는 건 뭐라 그래야 되나? 법을 어긴 거죠.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한 정확히는 10에서 14세 미만까지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촉법소년법 안에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10호 처분, 가장 센 처분인데 최장 2년 소년원이 가장 큰 처벌이에요.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중학생 3명이 렌터카를 몰다가 알바 중이던 20살 청년을 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20살 청년의 여자친구가 굉장히 분개해서 이제 국민청원을 올렸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원을 해서 처벌을 받았던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이태원 클라스에 보면 거기서도 이제 박세로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쪽에 굉장한 힘에 의해서 뭐 감옥까지 가게 되는 이렇게 수감되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책이 없냐고 하면 굉장히 좋은 해외 사례로 다이버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한 5회에서 6회 정도 범죄를 저질러야 소년원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소년원에 송치가 되는데 이것은 아예 맨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이버전이라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어떤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도록 엄청나게 처음부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도표를 통해서 보면은 그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학교의 책임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학교에서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나름 뭔가를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수업을 나가면서 그냥 학교 요즘 애들이 뭐 배우는 거 뭐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질은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상담실도 있고 지속적으로 상담도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잘못됐을까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현재 이제 학자들과 뭐 많은 사람들이 내놓는 결론인데 심리학적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은 굉장히 쉽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낙인 찍지 말고 최대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공한 뒤에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옳지 형법상으로 나이 하나 내리는 거는 사실 너무 그냥 표면적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13세로 내려오면 13세 지나면 이제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굉장히 신중하고 촘촘하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책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는 우리가 청소년들 인터뷰할 때 한 친구가 소개해줬던 책인데 이 책은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이라는 사람이 쓰고 마린 슈나이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책이에요. 이 작가가 이 시리즈를 3개를 냈어요. 첫 번째가 나는 죽음이에요고 두 번째가 나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이게 세 책의 시리즈인데 마지막 책이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세 번째가 뭘까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나는 그냥 그래요. 나는 나예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나는 돌멩이에요. 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나예요. 방금 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광대예요. 신기하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놓고 본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친구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새까만 긴 머리를 하고 머리에 커다란 빨간 꽃 그리고 하얀 꽃 하나를 달고 그 깜짝 날개 같은 펄럭이는 팔로 손잡이를 꼭 쥐고 빼짝 마른 두 다리로 빨간색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상상으로 가야 됩니다.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숲길을 달리고 있어요. 솔잎 냄새가 느껴지고 밑에 솔방울과 나뭇가지가 바스락바스락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말을 하죠. 나는 죽음이에요. 삶이 삶인 것처럼 죽음은 그냥 죽음이죠. 여러분은 죽음이 찾아오면 등불을 밝히고 죽음을 반길 건가요? 아니면 문을 닫아 걸고 죽음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건가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줄 친구는 마이클 헵입니다. 마이클 헵은 걔가 내 친구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오늘 내가 소개해줄 친구야. 이 사람은 2013년에 Death Over Dinner라는 걸 창립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어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탁에서 죽음을 이야기합시다 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해요. 지금 우리들이 자기 개발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식단을 짜기도 하고 막 필라테스 하고 명상하고 막 재테크도 하고 교양 서적을 읽고 공연을 보러 다니고 이렇게 막 나를 변화시킬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과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의 더 다양한 의미와 접근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도 그 사람이 이 책을 쓰고 이런 만찬을 계속 기획하는 이유겠죠. 이러면서 마이클 헵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살려면 죽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현대에 사는 우리가 죽는 방식이 많이 망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죽음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어가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약물을 투입하고 막 여기 막 줄 꽂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게 생명을 연장시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끝나고 그러면 이번에는 자본주의의 눈이 먼 장례식 업체들이 몰려들어와서 이걸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고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직면을 해야 된다. 그거를 위한 대중운동을 벌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죽음이에요 친구를 다시 찾아왔어요. 삶과 나는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가까운 곳에 늘 함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만 살짝 일러줄게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슬픔과 미움을 없애주고 사랑은 매일 당신을 찾아갈 수 있고 사랑은 우연히 나를 만나더라도 절대 죽지 않아요. 나는 죽음이에요. 삶과 하나이고 사랑과 하나이고 바로 당신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렉처 퍼포먼스는 우리가 다 함께 인디언 추장님 까마귀 발이 말한 거를 왠지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었어요. 그래서 까마귀 발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저의 래퍼를 끝내고자 합니다. 인디언 추장인 까마귀 발은 말했다. 조금 뒤면 나는 떠난다.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곳에서 와서 모르는 곳으로 간다. 삶은 무엇인가? 밤중에 빛나는 개똥벌레 불빛이다. 겨울에 내쉬는 버팔로의 숨결이다. 풀밭을 가로질러 움직이다가 해질녘에 사라지고 마는 작은 그림자다. 그래서 오늘 밤 다들 좋은 꿈 꾸세요. 네. 사실 지금 너무나도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를 불안해하고 기다리면서 되게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치유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기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저는 제가 한국명을 전공해서 그런지 뭔가 무속 신앙이나 샤머니즘에서 조금 이런 해답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굿으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굿을 사실 얘기를 하자면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무구, 그러니까 굿을 하기 위한 다양한 악기들이나 뭐 도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이라서 우리는 굿을 왜 하고 있는가? 왜 할까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영역으로 얘기하면 너무 이제 방해양다니까 그냥 간략하게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로와 한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와 기원. 만신이라는 영화 알아요? 네! 저 봤어요. 네, 김금화 그 나라 만신이라고 부르는 그 김금화 영화 그 만신의 영화를 보면 그 김금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몸의 병, 마음의 병 고쳐주는 큰 무당이 되시겠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픈 사람을 끌어안는 게 무당이다. 그러면 무당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무의식 속에 그 약간 브레인워시 해가지고 이거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병을 혼내면 너 나을 거야 이거 근데 진짜 믿어. 자기 플라시보 효과처럼.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기 위한 이제 의식을 이제 굿으로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로의 목적을 하는 굿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제 진혼굿이라는 게 있어요. 뭐, 혼을 달래는 거. 그렇지. 영혼을 달래는 거.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한풀이를 목적으로 하는 굿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혼굿과 한풀이를 목적으로 하는 오굿굿, 진호기굿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뭐 죽은 영혼을 달래주는 건 진호굿, 그리고 죽은 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건 진호기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호기굿 같은 경우는, 오굿굿 같은 경우는 무속에서는 저승보다 이승을 더 선호하므로 아마 죽은 사람이 이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집착을 보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한 맺힌 죽음을 당했다면 그 혼이 더 이승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망자의 혼을 저승으로 모셔놓아야 그 혼을 나중에 우리가 집안으로 다시 모실 수 있고 조상으로서 우리가 섬길 수도 있다는 거지. 저승으로 온전하게 가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사. 이승에서 떠돌지 말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굿은 슬프고 뭔가 되게 무거운 존재처럼만 느껴진단 말이죠. 신나는 노래와 연주, 화려한 춤사위 등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떠올리는 잔치의 성격을 가진 굿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게 우리 강릉의 단오지 알죠? 그게 별신굿이에요. 국가지정,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 굿의 이런 한 형태인 거예요. 저는 왜 그래서 굿에 더 관심이 많냐? 이 굿을 통해서 문화가 생겨난 것처럼 굿을 통해서 예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굿판에서 춤과 음악들, 그리고 한국 무용, 한국 음악 거의 전반적으로 이제 악가무일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이 다 파생이 된 거죠. 그 살풀이 장단에 춤을 추기 시작한 게 지금 우리가 아는 살풀이가 된 거고, 그 연주자들이 했던 음악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따와서 연주를 독주로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산조라 부르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서 나왔던 사설들이나 이야기들이 나중엔 판소리로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음악, 한국 무용, 한국 문화나 한국 예술의 한 80~90%는 아마 굿에서 다 생성됐다고 봐도 무방해요. 뭐 이런 악기들을 여러분 우리한테 어색한 악기들이 아니잖아요. 제주도에서 굿할 때 쓰는 악기예요. 소리가 이렇게 땡땡땡땡 이런 소리 밖에 안 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던 방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무구라고 얘기해요. 무속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구야? 도구할 때 무속에 쓰는 도구. 네, 무속에 쓰는 도구. 무구. 뭔지 알겠고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굿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게 되게 간단한 구조예요. 청신, 오신, 송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 구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 굿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 청신 뭐예요? 부정을 물리고 신을 청한다. 몰아낸다 라는 뜻으로 이제 부정풀이? 부정을 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오신. 오신은 뭐다? 소원을 알고 대답을 들으며 우리로서 함께 즐긴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놀이가 좀 더 중요해요. 신을 어렵게 불러왔으니 잔치를 벌여서 신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고 신을 노하지 않게. 그래서 빼먹을 걸 다 뽑아먹는 거지. 필요한 것들을 쫙쫙 뽑아. 신들은 왜 이렇게 잘 노래? 신인데? 내가 신이 아니어서 잘 송신.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네. 신을 본래의 장소로 돌려보낸다. 영희가 생일 케이크 생일 파티하고 하림이랑 도일이랑 덕게 불렀고 지구를 같이 구했고 즐겁게 우리 지금 얘네들 수고했어. 다시 돌려보내는 보냈어. 거야? 우리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정말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되게 의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이거는 격 무당을 바라보다는 작품인데 주빈이 오빠. 믿을 수 없겠지만 2014년도에 저예요. 오빠. 이거 클로즈업 좀 잡아주세요. 10년도 안 된 거잖아. 6년 됐죠. 6년밖에. 진짜? 좋아요? 어? 잘 상해요. 이때는 지금보다 12kg가 빠져 있을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이 작품 제목이 격 무당을 바라보다는 작품인데 보통 신내림을 받는다는 건 보통 이제 세습꾼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보통 다 이렇게 신내림을 받거나 이게 연결이 있잖아요. 내가 신내림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선택되어지는 것들, 그런 운명을 선택받은 사람이 거부를 하고 싶어서 계속
이걸 막 신뢰를 받고 싶지 않아서 계속 거부하는 드라마. 그 안에서 이제 막 나오는 텍스트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면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또 만날 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아요.